어느 날 아침, 아버님,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그래. 무슨, 며느리가 식탁에 앉아 어색한 말투로 대화를 건넸습니다. 저희 제주도 여행 다녀오면 어떨까요? 아버님에게 기분 전환도 필요하고요. 효도도 할 겸요. 갑자기 웬 여행이야?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두 사람은 제주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제주 호텔에서의 아침 식사. 잠시 자리를 비운 며느리의 휴대폰 화면에 낯선 이름의 메시지 알림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메시지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며느리와의 여행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태식은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78년의 세월이 그의 생체 시계를 완벽하게 조율해 놓았기에 알람 시계는 필요 없었죠. 창문을 통해 스며드는 희미한 새벽빛 속에서 그는 잠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옆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도 벌써 15년이 흘렀네요. 침대에서 일어나 세수를 마친 태식은 거실벽에 걸린 가족사진 앞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대학 졸업식 날의 아들 대현이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 미소를 볼 때마다 태식의 가슴 한구석이 저릿하게 아파왔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렴, 아들아. 태식은 매일 아침 사진에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들 대현이 떠난 지 5년이 지났지만 이 의식만큼은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어요. 손가락으로 사진 속 아들의 얼굴을 쓸어내리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부엌에서 찬물을 끓이며 태식은 창밖의 작은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철쭉과 국화가 계절을 알려주는 작은 정원은 그의 소소한 즐거움이었죠. 차를 마시며 약을 삼키는 순간 어딘가에서 문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일어나셨어요? 며느리 지연의 목소리였습니다. 태식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습니다. 응, 일어났어. 너는 어째 이렇게 일찍? 지연은 정돈된 옷차림으로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완벽하게 화장한 얼굴, 단정히 묶은 머리, 세련된 회사원 복장. 그녀는 보험 설계사로 일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오늘 아침 일찍 고객 미팅이 있어서요. 아버님, 아침 드셨어요? 아직? 그냥 차만 마시고 있었어. 대화는 언제나 이렇게 짧고 형식적이었습니다. 아들이 살아있을 때는 웃음이 넘치던 집안이었는데 태식의 마음속에 쓸쓸함이 번졌습니다. 지연은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 간단히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그녀가 밥을 푸는 모습을 바라보며 태식은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가족일까? 5년 동안 같은 지붕 아래 살았지만 마음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어요. 드세요, 아버님. 저는 먼저 출발할게요. 지연이 현관문을 나서는 소리가 들리자 태식의 어깨가 조금 펴졌습니다. 그제야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었죠.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게 무슨 가족이람. 아침 식사를 마친 태식은 대연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이 그를 맞이했어요. 책장에 책들, 책상 위에 펜들, 벽에 걸린 대학 졸업장과 사진들. 모든 것이 5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태식은 아들의 책상에 앉아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대연이 쓰던 일기장이 있었어요. 펼쳐보진 않았습니다. 그저 만지는 것만으로도 아들의 온기가 전해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많이 보고 싶구나, 대연아. 목이 메어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부서져 내리는 듯 했어요. 태식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천천히 물러갔습니다. 오전 10시, 태식은 동네 슈퍼마켓으로 향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그의 소소한 외출 코스였죠.
슈퍼 앞에서 오랜 이웃 송영이 할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어머, 태식 선생님, 오늘도 장 보러 나오셨네요. 영희의 환한 미소가 태식의 기분을 조금 밝게 해주었습니다. 영희는 태식이 교사로 일할 때부터 알고 지낸 이웃이었죠. 그러게요. 영희 씨는 오늘도 정정하시네요. 에이, 다리가 아파서 절뚝거리는 게 정정한가요? 그나저나 요즘 어떠세요? 그저 그렇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두 사람은 잠시 슈퍼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영희의 손자 이야기, 동네 소식, 옛날 학교 추억을 나누며 태식의 입가에 잠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런 순간이 요즘 그에게 유일한 위안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태식은 저녁 식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대부분 늦게 들어왔기에 그는 혼자 식사하는데 익숙해져 있었어요. 간단한 된장찌개와 반찬 몇 가지를 준비하며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가요를 흥얼거렸습니다. 밤 10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이 돌아온 것이었죠. 태식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척했습니다. 들어왔니? 밥은 먹었어? 네, 밖에서 먹고 왔어요. 아버님은 드셨고요? 그럼, 너무 바빴니? 네, 요즘 일이 많아서. 지연은 서둘러 자기 방으로 향했습니다. 태식은 그녀가 문을 닫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를 낮추자 지연의 방에서 작은 목소리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내일. 알았어. 조심해야 돼. 태식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누구랑 저렇게 소곤거리는 걸까? 문득 마음 한구석에 작은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건가? 그날 밤 태식은 평소보다 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에 눈을 고정한 채 가슴속에서 일어나는 모호한 불안감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그의 평온한 일상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알지 못했지만 곧 그의 인생을 뒤흔들 폭풍의 전조였습니다. 봄이 깊어가던 어느 아침 태식은 평소와 다른 지연의 태도에 눈썹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며느리가 식탁에 앉아 환한 미소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아버님,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어색한 상냥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태식은 찻잔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생각? 우리 제주도 여행 다녀오면 어떨까요? 아버님께서 쉼도 필요하시고 효도도 할 겸요. 태식의 눈이 잠시 커졌습니다. 5년간 함께 살면서 지연이 여행을 제안한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가슴 한구석에서 따뜻한 감정이 피어올랐지만 동시에 이상한 의구심도 함께 밀려왔습니다. 갑자기 웬 여행이야? 아버님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이셔서요. 기분 전환도 필요하실 것 같고 마침 제가 실적 보너스도 받았고요. 지연의 미소가 더 넓어졌지만 그 눈빛은 왠지 불안해 보였습니다. 태식은 마음속으로 왜? 라는 물음표를 그렸지만 겉으로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그럼 가보자. 다음 주 토요일 두 사람은 제주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기내에서 지연은 평소보다 훨씬 다정했습니다. 태식의 담요를 챙기고 음료를 건네며 간간히 농담을 던지기도 했죠. 태식은 이런 변화가 낯설었습니다.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제주도의 첫날은 평화로웠습니다. 바다를 구경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조용한 호텔에 머물렀죠. 하지만 둘째 날부터 태식은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 자주 자리를 비우는 것이었어요. 아버님, 잠시 전화 좀 받고 올게요.
여기서 기다리세요. 지연은 그렇게 말하고는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서 전화를 받곤 했습니다. 한 번은 30분 넘게 돌아오지 않아 태식이 걱정하기도 했죠. 돌아온 지연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눈빛은 어딘가 초조해 보였습니다. 셋째 날 아침 호텔 식당에서 아침을 먹던 중 지연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그녀의 휴대폰이 놓여 있었죠. 태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그의 가치관에 맞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직감이 그를 재촉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밝아졌고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현우, 요양원 자료 확인했어. 월 200만 원이면 괜찮은 곳 있어. 재산 이전 서류는 네가 준비하고. 태식의 손가락이 덜덜 떨렸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순간 지연이 돌아오는 기척이 들려 재빨리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버님, 오래 기다리셨죠? 죄송해요. 태식은 최대한 담담한 표정을 지으려 노력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아니, 괜찮아. 그날 오후 태식은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치는 감정들과 싸웠습니다. 배신감, 분노, 슬픔이 뒤엉켰습니다. 하지만 그는 냉정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저녁 식사 후 지연은 또 전화를 받기 위해 호텔 로비로 나갔습니다. 태식은 조용히 그녀를 따라 나섰습니다. 로비의 큰 화분 뒤에 서서 지연을 지켜보았죠. 그녀는 호텔 밖으로 나가 주차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태식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주차장까지 가는 것은 위험했지만 그는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멀리서 지연이 검은색 승용차 앞에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차 안에서 누군가가 내렸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죠. 그 남자는 지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두 사람은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태식은 그들의 말을 들을 수 없었지만 친밀한 관계임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지연의 갑작스러운 여행 제안, 수상한 전화통화, 그리고 요양원에 관한 메시지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온 태식은 창가에 앉아 밤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슬픔보다는 결의가 더 강하게 피어올랐죠. 내 아들이 사랑했던 여자가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태식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속에서 단단한 무언가가 형성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분노도 복수심도 아닌 정의를 찾고자 하는 의지였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지연은 평소처럼 상냥하게 태식을 대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태식 역시 아무것도 모르는 척 행동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그는 제주도의 푸른 하늘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내 인생의 마지막 수업을 가르칠 시간이구나. 서울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태식은 눈을 감은 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세한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오랜 교사 생활에서 배운 지혜와 인내가 그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지연이 그를 무시한 것은 큰 실수였습니다. 태식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으니까요. 제주도에서 돌아온 지 사흘째, 태식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소의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차를 마시고 정원을 가꾸고 책을 읽었죠.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태식은 서재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가죽 바인더를 꺼냈습니다. 30년간의 교직 생활 동안 가르쳤던 학생들의 명부였습니다. 먼지를 털어내며 페이지를 넘기던 그의 손가락이 한 이름 위에서 멈췄습니다. 이준호. 태식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준호는 30년 전 태식의 제자였습니다. 가난한 집안 형편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했던 학생이었죠. 태식은 그 아이의 등록금을 몰래 지원했고 법대에 진학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지금은 유명한 변호사가 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태식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태식은 수소문 끝에 준호의 변호사 사무실 번호를 알아낼 수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준호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여비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식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저 김태식이라고 합니다. 30년 전 변호사님의 고등학교 은사입니다. 잠시 통화가 가능할까요? 잠시 후 듣기 좋은 중후한 목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선생님 맞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준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태식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 준호야. 오랜만이구나. 선생님이 좀 도움이 필요해서. 다음 날 오후 태식은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초조하게 문을 바라보았죠.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키가 크고 당당한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세련된 양복을 입은 그는 주변을 둘러보다 태식을 발견하고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생님, 준호는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태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존경과 반가움이 가득했습니다. 앉아라, 준호야.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됐구나. 준호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근황을 나누었습니다. 준호의 성공한 법률사무소 이야기, 가족 이야기, 그리고 태식의 아들 대현이 사망한 이야기까지. 준호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선생님, 전화해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무슨 일이신가요? 태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여행에서 있었던 일, 며느리의 배신, 그리고 그의 의심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말을 마치자 가슴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번쩍였습니다. 선생님,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여자가 선생님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면 우리가 먼저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의 단호한 목소리에 용기가 솟았습니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선생님, 그들이 선생님을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면 선생님께서 치매 증상이 있는 척 연기하시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그들의 계획을 더 빨리 실행에 옮길 겁니다. 태식의 눈이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곧 이해의 빛이 번졌습니다. 그의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내가 30년간 학생들을 가르쳤으니 연기쯤이야. 다음 날부터 태식은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물건을 잃어버리고 사람 이름을 혼동하고 가끔 길을 잃은 척했습니다. 지연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하는 듯했지만 곧 그녀의 눈에서 계산하는 빛이 번쩍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지연은 태식에게 병원에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태식은 순순히 따랐고 병원에서는 초기 치매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연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떠오른 것을 태식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태식은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시작됐어.
병원에 데려갔어. 예상대로군요. 선생님, 이제 저희가 준비할 차례입니다. 다음 날 준호는 태식의 집 근처 카페에서 이웃 송영이를 만났습니다. 태식의 상황을 설명하자 영희의 눈에 분노가 번쩍였습니다. 뭐라고요? 그 며느리가 태식 선생님을 그렇게 대한다고요? 내가 도와줄게요. 영희의 도움으로 태식의 집에 작은 녹음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거실과 식당에 각각 하나씩 이제 지연이 집에서 나누는 모든 대화가 녹음될 것입니다. 태식은 매일 밤 일기를 썼습니다. 그의 계획, 생각, 감정을 모두 담았습니다. 증거가 될 수도 있고 무엇보다 그의 마음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내 아들의 사진을 보았다. 대연아, 네가 사랑했던 여자가 이런 사람일 줄은 몰랐구나. 하지만 걱정 마라. 아버지가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다. 태식의 연기는 날이 갈수록 정교해졌습니다. 가끔은 지연 앞에서 멍하니 있다가 깜짝 놀라는 척하기도 했고 때로는 아들을 부르며 울기도 했습니다. 지연은 그런 태식을 보며 점점 더 조급해했습니다. 요양원 안내 책자를 가져오고 재산 관련 서류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매주 태식을 만나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그들의 함정은 점점 완성되어 갔습니다. 태식은 오랜만에 목적이 생겼다는 느낌에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다시 빛이 돌아왔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수업이 될 것 같구나, 준호야. 선생님, 이번에도 A+를 받으실 겁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카페에 울려 퍼졌습니다. 치매 연기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태식은 점점 더 증상을 심하게 표현했고 지연은 점점 더 조급해졌습니다. 요양원 책자가 식탁 위에 놓이기 시작했고 지연의 통화는 더 빈번해졌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리는 목요일이었습니다. 태식은 창가에 앉아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녁 무렵 지연이 평소보다 설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저녁에 제 동료가 집에 들를 거예요. 같이 저녁 먹어도 될까요? 태식은 멍한 표정을 지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은 공허하게 만들었지만 속으로는 날카롭게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응, 좋아. 그래. 지연은 분주하게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정성을 들인 요리들이 식탁에 올라왔습니다. 태식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며 모든 상황을 주시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고 지연이 반갑게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제주도에서 본 그 남자였습니다. 태식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아버님, 이쪽은 제 회사 동료 최현우 과장님이세요. 현우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의 미소 뒤에 숨겨진 계산적인 눈빛을 태식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지연이한테 많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아버님이라는 호칭에 태식의 뒷목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멍한 미소를 지으며 반응했습니다. 아, 그래. 누구? 현우와 지연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태식의 증상이 더 심해졌다는 사실에 그들은 안도하는 듯 했습니다. 식사 시간 내내 두 사람은 태식을 배제한 채 대화를 나눴습니다. 가끔씩 태식에게 말을 걸었지만 그것은 형식적인 배려일 뿐이었습니다. 태식은 식사를 조금만 먹고 졸린 듯 하품을 했습니다. 아버님, 피곤하시면 먼저 방에 들어가 쉬세요. 지연의 말에 태식은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방문을 닫는 소리만 내고 실제로는 문 옆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거실에서 두 사람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현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연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에 요양원 계약할 거야. 내가 알아본 곳은 월 200만 원이면 괜찮대. 그 정도면 아버님 연금으로 충분해. 재산은 공증 받아야 해. 치매 진단서가 있으니까 내가 대리로 서명할 수 있어. 집이랑 예금 모두 다. 태식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감정을 누르고 계속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모든 게 정리되면 함께 떠나자. 하와이 어때? 아니면 몰디브?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태식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이 사랑했던 여자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 준호에게 보낼 문자를 생각해냈습니다.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시작됐어. 불과 10분 후 현관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에 지연과 현우가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문이 열리고 준호가 두 명의 경찰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박지연 씨, 최현우 씨,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 이준호입니다. 이분들은 강남경찰서 소속 형사님들이시고요.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현우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준호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김태식 선생님을 속여 재산을 탈취하려는 시도와 노인학대 혐의로 조사할 일이 있습니다. 태식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더 이상 치매 연기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또렷했고 걸음걸이는 힘이 넘쳤습니다. 지연이 충격에 휩싸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 지연아, 내가 30년간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연기쯤이야. 경찰은 녹음된 증거를 확보했고 지연과 현우는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태식은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갑자기 모든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준호가 태식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선생님, 이제 괜찮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태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이야. 일주일 후 법정에 선 태식은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태식은 증인석에 서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사랑한 여자였기에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지만 내 마지막 가르침을 기억하세요. 진정한 행복은 돈이 아닌 정직과 사랑에서 옵니다. 법정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검사가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그것은 지연의 오래된 일기장이었습니다. 검사가 일부를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3월 15일. 오늘 남편이 내 전화를 확인했다. 현우와의 메시지를 봤다고 한다. 남편의 눈빛이 달라졌다. 이대로 가다간 모든 게 끝날지도 모른다. 현우와 상의해봐야겠다. 태식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검사는 계속해서 읽어나갔습니다. 2020년 3월 20일. 오늘 일이 생겼다. 대영과 크게 다퉜다. 그가 이혼하자고 했다. 그러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된다. 현우가 도와주기로 했다. 내일 대연이 운전하는 차에. 태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몸이 앞으로 기울어졌고 그대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태식이 눈을 떴습니다. 흰 천장이 희미하게 보였고 주변에서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려 애썼습니다.
선생님, 정신이 드세요?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태식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침대 옆에 준호와 영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여긴 어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입안이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병원이에요, 선생님. 법정에서 쓰러지셨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급성 스트레스와 쇼크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태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갑자기 모든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지연의 일기장, 대연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대연이, 우리 아들이. 태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태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생님, 힘내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영희도 다가와 태식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태식 선생님, 우리 모두 함께 이겨낼 거예요. 태식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5년 동안 사고라고만 생각했던 아들의 죽음이 계획된 살인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준호야, 난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내 옆에서 5년 동안. 준호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선생님, 집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준호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태식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준호가 도화 베개를 받쳐주었습니다. 이건 대연 씨가 사망하기 직전에 쓴 편지인 것 같아요.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태식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받아들었지만 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읽어드릴까요?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가 편지를 꺼내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제게 무슨 일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지연이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습니다. 증거를 찾아 이혼하려고 합니다.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지연이를 의심해 보세요.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아들 대연 올림. 태식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들이 이미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다니. 그런데 자신은 아무것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더 빨리 알아챘어야 했는데.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 자책하지 마세요. 누구도 이런 일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태식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해졌습니다. 이 편지, 검찰에 제출해야겠구나. 병원에서 퇴원한 태식은 편지를 추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최종 재판에서 지연과 현우는 계획살인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태식은 두 사람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의 눈에는 후회와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태식은 대연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아들의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연아, 이제야 정의를 바로 세웠다. 미안하구나. 아버지가 더 빨리 알아채지 못해서. 하지만 이제 넌 편히 쉴 수 있을 거야. 태식의 눈물이 묘비를 적셨습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오랜 시간 묘소 앞에 앉아 있던 태식은 문득 누군가의 기척을 느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준호와 영희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집에 가시죠. 돌아오는 길, 태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슬픔, 배신, 분노, 그리고 마침내 진실. 긴 터널을 지나온 느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태식은 아들의 방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방을 그대로 보존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그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으니까요. 다음 날 태식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들이 남긴 유산의 일부를 지역 노인복지센터에 기부하기로 한 것입니다.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내가 좀 도움이 필요해. 네,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내가 노인복지센터에 기부를 하고 싶은데 법적인 절차를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준호는 기꺼이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한 가지 생각이 있어요. 제 법률사무소에서 범죄 피해 노인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선생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어떨까요? 선생님의 경험과 지혜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태식의 눈에 반짝임이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습니다. 목적이 생겼다는 것, 자신이 다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를 살아있게 했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하마. 몇 주 후 태식은 노인복지센터에서 첫 상담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상처를 가진 노인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태식은 자신만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상담을 마친 후 태식은 자리에서 일어나 참석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따뜻함과 지혜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상처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강함으로 우리는 서로를 도울 수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희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차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태식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밤 태식은 새 일기장을 꺼내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 대연아, 아버지는 이제 앞으로 나아가려 한다. 네가 지켜봐 주길 바란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태식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조금은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그는 다시 한번 의미 있는 여정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귀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 가득 건강한 하루 되세요.